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작은 반역자 낭독해 드릴게요. 이무영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여러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도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작은 반역자, 1956년 5월 사상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주인공 주는 아내 없이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내 현숙은 이혼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두 아들 정수와 인수는 30분 차이로 태어났는데요. 이 외모는 부모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똑같았지만은 성격이나 하는 짓은 사뭇 달랐습니다. 주는 어느 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중요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할 작은 아들 인수가 어제 저녁에 나가서 간밤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모나 큰아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준 자신도 어젯밤 술에 취해서 곤죽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도대체 인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연 정상적으로 입학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작은 반역자란 제목인데요. 거기엔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준의 아내 현숙은 왜 집을 나가게 된 것일까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 뒤의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이 저희 채널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좋은 소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은 누이의 집, 그리고 학창시절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 들매 함께 감상하셔도 좋겠고요. 풍자소설, 본래 굉장한 것을 좋아하는 굉장씨 무척 재미있고요.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또 소녀, 산장소화, 청개구리 함께 좀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들 모두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작은 반역자 낭독해 드릴게요. 맹랑한 일이었다. 오늘부터 시험을 보러 가야 할 작은 놈이 간밤에 어딜 가서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느 학기 시험이 아니다. 옛날 과거하기보다도 더 힘이 든다는 입학시험을 보아야 할 날에 이 꼬락선이다. 그나마 간밤에만 알았더라도 어디 찾아라도 보았을 것을 아침에서야 떡 그런 소리다. 인수가 안 들어왔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가 간밤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준의 귀에 들려왔을 때도 그는 꿈을 꾸고 있거니 했던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말소리가 현숙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현숙이가 지금 이 집안에 있을 리가 만무한 노릇이었다. 현숙은 지금쯤 저의 소원대로 평양에서 여판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현숙이가 아이들의 입학시험 걱정을 하고 있을 때는 필시 꿈이리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다만 개랑개랑하는 식모의 음성이 현숙의 음성으로 착각되었을 따름이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의식은 무슨 쇠망치 같은 것에 호되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 뭐야? 자리 속에서 외마디 소리를 치고 이불을 걷어찼다. 그러나 주는 한동안 찬벽에 이마를 대고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어릴 때 뱀을 돌고 난 때처럼 팽하니 돌았던 것이다. 찬 벽에 머리가 식었는지 정신이 좀 돈다. 주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인수가 안 들어오다니. 글쎄 올십니다요. 작은 애기가
어쩌녁에 나갔거든요. 무엇이 어째? 식모는 동짓딸 거지처럼 옹송거리고 섰기만 한다. 너도 모르냐? 주는 죄인처럼 식모 뒤에 숨듯이 하고 섰는 큰 놈한테로 눈을 돌렸다. 나한테도 아무 말도 않고 나갔어요. 몇 시에 나갔어? 저녁 먹고 서니까 7시나 됐을 겁니다요. 식모의 대답이었다. 주는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말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아이가, 그것도 이튿날 입학시험을 볼 아이가 집을 나간 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잠을 자다니 될 말이 아니다. 그렇거든 진작 그런 말이나 했다면 통행시간이 지났더라도 어디 수소문이나 해보았을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도 인수가 들어오면 자겠다던 것이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고 식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떠듬떠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는 돌부처처럼 무표정한 식모의 볼치를 후려치고 싶어지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실상 따지자면 나무람을 받을 사람은 식모도 큰 놈도 아니다. 준 자신이었다. 17살에 난 처다들을 추울세라 싸구싸구해서 들쳐업고서 절구지를 다 하고 나니 아이가 질식을 해서 죽었더라는 식모다. 그래도 송아지와 바꾼 계집이라서 쫓지도 못하고 데리고 사는데 이웃집 머슴 녀석이 조른다고 몸까지 내어주었다는 천치이기도 한 식모였다. 그 식모를 붙들고 시야 비야 해보았자 도리가 나설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도 준 자신 날구장천 술만 먹고 다니느라고 어미 없는 아들을 돌봐줄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어젯밤만 해도 그렇다. 물론 인수와 정수 두 형제가 입학을 하려는 S중학의 선생을 만났다는 구실이 있기는 했다. 마침 대학 동창이기도 한 터라 부탁을 한 데짜 별 효과는 없을 줄 알면서도 이런 때 붙들려고 드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기도 한 것이다. 값싼 양주의 콩 조각이었다. 기름기 없는 창자에다 단둘이서 3병을 들이붓고 나니 곤죽이 될 수밖에 없다. 술만 취하면 우는 버릇이 있는 준이었다. 울지를 않으면 식도에 그 무엇이 걸리긴 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울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었다. 아내한테 버림을 받은 울분이 언제나 그의 울분을 부채질해주고는 했었다. 그러나 그날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어린 것들이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는데 어미가 없다는 이 단 한 가지만으로도 좋겠던 것이다. 슬픈 정도가 아니다. 뼈가 저리었다. 그러나 그날은 울지 않았다. 아비가 어미의 목까지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취중에도 들었었던 것이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러나 그것이 되레 일을 저지른 것이다. 취하면 큰 소리를 치고 대문을 흔들어대던 준이가 그날만은 밖에서 열게 돼 있는 노끈을 당겨서 살짝이 빗장을 빼고 들어왔었다. 늘 밤을 패어 다니는 준을 위해서 현숙이가 고안해낸 노끈이었다. 준은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문짝을 바짝 들면서 빗장을 질렀었고 어미를 잃은 후로는 자는 얼굴이라도 한 번씩 들여다보던 준이가 그날만은 발소리를 죽여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쓰러진 것이다. 내일 시험 칠 아이들의 숙면을 위해서였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가 공교로웠다. 난 걔들이 깰까봐 그랬다지만 그래 나이 50을 바라본다면서 웬 잠이 그렇게도 많단 말이오? 준이가 식모에게 고작 할 수 있는 말이란 이것뿐이었다. 정말 딱한 노릇이었다. 시험은 9시라지만 8시 반까지는 등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벌써 7시 반이다. 그렇건만 인수는 아직도 들어오지를 않았다. 이쯤 되고 보면 입학시험 문제가 아니다. 주는
지난 10년간 먹은 술이 일시에 깨이는 것 같았다. 맹통한 아이도 아니었다. 말은 형이요 동생이지만 정수와 인수와는 불과 30분 차이밖에 없었다. 외모와 음성은 남은 고사하고 제 부모들도 분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면서도 제 형 정수가 살가운데 비해서 인수는 미련할 만큼 딴기 적은 데가 있기는 하다지만 이면은 멀쩡했다. 어릴 때 싸우는 것도 그랬다. 정수는 재치가 있었다. 살기 닭을 채가듯 눈 꿈쩍할 사이도 없이 먹을 것을 채가지고 달아났다. 때릴 때도 그랬다. 그럴라 치면 인수는 재치는 법도 없이 뒤를 따라다닌다. 너 왜 날 때리는 거야? 왜 때리는 거야?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말만 되뇌었다. 방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따라왔다. 덤비는 법도 없이 인수는 같은 말만 되뇌던 것이다. 너 나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려? 부엌으로 따라갔고 화장실로 가면 문 밖에서 똑같은 말을 마치 주문처럼 외운다. 너 나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려? 그것이 끝이 없다. 아침에 시작했으면 점심때까지도 계속된다. 옆에서 보는 준이 내외가 진이 쪽쪽 빠지도록 찌통을 피워댔었다. 인수야, 이제 그만해라. 글쎄, 왜 때리느냐 말이야. 왜 때려? 아이고, 정수야, 빌어라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정수를 달래는 도리밖에 없었다. 정수가 빌면 그제서야 슬며시 물러나는 인수였었다. 우리 인수 당할 사람은 장계석밖에 없을 거야. 아내가 이런 소리도 했었다. 장계석도 중경밖에 더 있던가? 아직 장계석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가기 전의 이야기였다. 이런 성격의 일면이 인수한테는 있었다. 무슨 장난을 해도 그랬고 공부를 해도 그랬다. 정수는 책보 운전사라는 별명까지 있듯이 책보만 갖다 내던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인수는 안 그랬다. 들고 파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겨우 제 형의 성적을 따라간다. 수학은 언제나 100점이었었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졸업까지의 형제가 다 셋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S중학이라고는 하지만은 평균 94점이고 보니 시험을 치르기만 한다면 합격될 자신도 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인수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이다. 준의 불안은 절정에 다다르고 말았다. 이제는 그까짓 입학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생사 문제였다. 불길한 생각이 번쩍 든다. 나이도 나이지만 요새 많은 깡패 학생들 폐에 섭슬렸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괴거나 교통사고밖에 다른 불상사는 없다. 유괴라도 그랬다. 교통사고라도 그랬다. 조춘병이 들려서 자위도 못 드는데 8시를 땡땡 친다. 이제는 더 지체할 수도 없다. 주는 정수만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혹시 인수가 집에 오면 택시를 타고 바로 학교로 오도록 일러놓고 거리에 나와서 택시를 잡았다. 작은 놈은 작은 놈이고 집에 있는 큰 놈만이라도 우선 학교에 데려다주고 영등포회를 가볼 작정이었다. 빨리만 달리면 9시까진 될지도 모르니까 내 영등포까지 갔다 오마. 준의 이 말을 듣고서야 정수가 비로소 아참 하는 것이다. 어쩌면 영등포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영등포란 저희들 외갓집이다. 상처를 한 것도 아니요 구수하니 합의를 보고 헤어진 아내도 아닌지라 현숙이가 구입하를 계기로 집을 뛰쳐나간 뒤로는 주는 물론 아이들까지한테도 통 발걸음을 못하게 해온 처가다. 너한테 뭐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냐? 없어요. 하지만 거기 갔을지도 몰라.
왜? 접대 외할머니를 종로에서 만났대. 그때 도너츠를 사주면서 우시더라고. 그래? 그럼 필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아비한테 말도 없이 갔다면 괘씸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주은으로서는 그러기를 비는 마음뿐이었다. 거기서 시간이 늦으니까 학교로 직접 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저 그러기나 했으면 오죽 좋겠느냐 싶었다. 장인은 벌써 출근을 하고 없다. 철도국의 무슨 과장 책임자일 것이다. 현숙이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화물 책임자였었다. 아니, 자네도 이제 늙는구먼. 아직 나이 30대에 늙는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주는 독주에 골기도 했었다. 만 4년 만이라건만 장모는 옛날 그대로였다. 되레 살결이 뽀송뽀송해진 느낌이었다. 작은 놈이 어제 여기서 자지 않았습니까? 늙고 자시고에 귀를 기울일 경황이 없는 준이었다. 장모의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추녀 끝에 선 채 따지듯 하려니까. 아니, 왜 아침에 안 들어갔던가? 오늘 시험 친다고 새벽같이 나갔는데. 아, 그래요? 그 한마디로 좋겠었다. 주는 그 대담만을 듣고는 그대로 돌쳐서고 말았다. 아니, 그래, 여기까지 왔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간다며? 순 서울 사람인데 야릇한 사투리를 쓰고 붙잡는 것을 주는 성난 사람처럼 뿌리치고 나왔다. 그럴 생각은 아니면서도 주는 대문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붙드는 장모한테다 인사 대신 다시는 아이들 집에 꼬여들이지 마십시오. 불쑥 이런 한마디를 휙 던지고 와버렸다. 말을 하고 나서야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싶어졌다. 골목을 빠져나오기까지에 장모의 무엇이라고인지 뇌까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이번에는 또 한마디 잘했느니라 하는 생각도 드는 주은이었었다. 정말 모를 일이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외갓집을 나왔다는 인수는 학교에도 안 와 있었다. 집으로 달려가 보아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는 다시 학교로 달려갔다. 역시 인수는 시험을 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는 부근 파출소로 달려갔다. 오늘 아침 영등포와 학교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오늘 아침?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시험 보러 나온 아이가 없어져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니까 안에서 누가 소리를 친다. 박순경, 있었어. 있었다고. 네? 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어디섭니까? 김순경, 어디야 어디? 삼각지 로터리를 돌다가 GMC와 충돌했대. 주는 예의도 없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김순경이란 사람은 마침 면도를 하고 있었다. 온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서 오늘 사고의 경과를 자세히 일러준다. 시간은 7시 10분경.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중상자가 15명, 경상자가 20여 명이요. 대부분 철도병원에 수용돼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명단, 예,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철도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가시면 명단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장소도 그랬다. 시간도 꼭 그 시간이었다. 더 의심할 여지조차도 없었다. 인제는 오직 중상이 아니라 경상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다. 부상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랍니다. 준의 심정을 모르지도 않으련만 순경은 이런 짓궂은 소리까지 귀띔해주고 있었다. 준은 또 택시를 잡았다.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야 할 형편이었었다. 철도병원에는 어떻게 알고들 왔는지 벌써 10여 명의 가족들이
현관 안에 꽉 들어차 있었다. 아직 명단이 판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단 할 것 있어요? 우릴 보여주면 아무리 얼굴이 응겨졌기로니 제 자식 몰라버릴까? 나무 토막 같은 체구의 중년 부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야 그렇지만 아주머니 한 분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급한 환자 치료가 바쁩니까? 아니면 1분 1초를 다투는 판에 이름만 알면 뭘 합니까? 자, 다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과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제들을 응급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사리에 맞는 이야기였다. 주는 가족들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명단이 발표된 것은 오정, 즉 낮 12시가 거의 되어서였다. 입학시험 발표도 아니건만 기들을 쓰고 명단 든 사람을 애워싼다. 있기를 바라는 명단이 아니라 없기를 비는 명단이었다. 그렇건만 준도 그런 것을 구별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었다. 그도 머리를 싸매고 덤벼들었다. 준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준은 거기에 꼭 인수의 이름이 있기를 바라기나 하는 사람처럼 또 보고 했었다. 그러나 정말 없었다. 준은 맥이 탁 풀렸다. 일부러 빼기나 한 것 같다. 언제까지나 서 있었다. 미진한 사람처럼. 아, 다행이다. 난 어떻게 놀랐던지 하는 옆 사람의 이런 말을 듣고서야 준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었다. 그러나 다행한 이상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분명히 영등포에서 7시 전에 떠났다면 집에 와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 와 있든지 했어야만 할 인수다. 그 인수가 간데 온데 없는 것이다. 주는 또 학교로 와 보았다. 이제는 택시값도 없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학교에 오니 벌써 1시가 다 되었다. 정수는 점심도 굶고 촐촐하니 서 있었다. 정수를 요기시켜서 들여보내고서도 주는 초조해하는 학부형들 틈에 끼어서 문 쪽만 눈여겨보고 있었다. 모두가 미끈하니 차린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초조해 보였다. 날씨도 신선하기는 했지만 잔소름이 얼굴에 다닥다닥 박혔다. 못할 노릇이군. 하나가 이런 소리를 한다. 아이들만 시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른들 시험까지 보이는 세상이 됐습니다요. 모두들 빙긋이 웃는다. 동감인 모양들이다. 여기서 떨어져 놓으면 1년을 놀릴 수도 없고 2차 학교엔 죽어도 안 가겠다고. 우리 앤 2차엔 지원도 안 했는데. 우리 애도 그랬답니다. 저 그래도 어디 한 군데 좀 해둘 걸 그랬나 싶어요. 참 탈이야. 꼭 돼야 될 텐데. 모두들 지지궁상이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설마 내 자식은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혹은 실력을 믿을 것이고 또 혹은 배경을 믿을 것이고 또 혹은 체조한 덕을 믿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그만큼 말했으니 설마 이런 소리도 들린다. 모두 다 걱정은 하면서도 모두 다 믿는 구석이 있는 표정이었다. 준이 믿는 것은 오직 아이들의 실력뿐이었다. 그의 친구도 그만한 성적이면 당연히 된다던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역시 초조했다. 거기에 주는 또 한 가지의 초조가 있었다. 인수의 행방이었다. 간밤 이래에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그날 오후였다. 주는 갈팡질팡하면서도 S중학을 떠나지 못했다. 혹시 인수가 오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인수는 잃은 자식이나 진배 없이 생각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우선 눈앞에 있는 자식이나마
지키고 있어야 하겠다는 심정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독한 계집. 주는 헤어진 지 만 4년이 될 때까지 일찍이 입에 대본 적이 없는 욕을 현숙이한테 했다. 자식의 입학을 위해서 달달 떨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반이 여자였다. 모두가 울상이었다. 먼저 시험을 치고 나오는 아들을 보고는 곤두박질을 해서 달려간다. 곤두박질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찾는 어미를 보니 매달리는 어린 것들을 뿌리치고서 달아난 현숙이가 오늘처럼 뼈에 사무친 적은 없었다. 현숙? 이름처럼 현숙했구나. 준이 이런 푸념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인수가 정문 쪽에서 자기를 보고는 뛰어오던 것이다. 준도 마주 뛰어갔다. 뛰어가서는 죽었던 아이인 양 품에 덥석 안았다. 시험을 안 쳤어도 좋았다. 어디 가서 놀다 왔어도 좋았다. 그저 나타난 것만이 고마웠다. 점심 먹었냐? 네. 춥지? 아니요. 그래? 형 아직 멀었소? 이제 곧 나올 게다. 하지만 우리 인수는 어떡한다지? 시험을 못 쳤으니. 아빠, 나도 시험 쳤어. 뭐? 시험 쳤어? 그럼. 아니, 그럼 어디서? 여기서? 아니, K중학 가서 쳤어.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 해서 370점 이상은 될 거야. 아냐, 좀 더 될지도 몰라. 산수는 한 개도 안 틀렸어. 근데 몽고 있잖아. 몽고란 나라. 그 몽자가 틀렸어. 난 꼭 불화자 둘 미친 것처럼 생각했었거든. 그랬더니 나와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약이 올랐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수는 어째서 S중학을 안 치고 K중학으로 갔던지에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 K중학이라면 S중학과 겨루는 학교다. K중학이 더 경쟁률이 높기도 했었다. 준도 둘 다 K중학으로 보내려다가 불안해서 S중학으로 옮겼더니 금년 입학률은 S중학이 더 좋았대서 잘 선택했느니라 하고 있던 터였었다. 정수도 이내 나왔다. 정수가 시험 안 치고 어디 갔었느냐고 물었을 때도 인수는 그저 난 K중학 가서 쳤어.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자식, 정수도 그 이상 말이 없다. 정수도 기분이 좋아하는 품이 잡치지 않는 눈치여서 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섰다. 버스로 을지로까지 나와서 명동을 들어섰다. 잡지사에 가면 사파료 받을 것이 몇천 원 있던 터라 처음으로 청료리라도 먹이자 해서였다. 준이가 수수께끼를 푼 것은 중국집에 가서다. 뭐든지 먹이려고 준이 음식 내용을 설명해 주려니까 정수가 그럼 난 간짜장이란 거 먹겠어 아빠. 하려니까 인수는 그럼 난 우르멘. 그랬지 아빠? 그거 먹을 거야. 그리고 닭고기 덴뿌라 하고. 인수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정수가 그럼 나도 그 우르멘 먹을 테야 하고 나선 것이다. 준은 대견해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준은 그 웃음기를 싹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은 놈이 분연히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럼 난 간짜장 먹는다. 큰놈 정수는 약으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서 그럼 나도 간짜장이야 하고 따라가려니까 인수가 또 이렇게 말한다. 그럼 난 도로 우르맨이다. 또 따라오면 난 안 먹고 집으로 간다. 자식, 같이 먹으면 좋잖아. 난 안 좋아. 주는 이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인수가 아무도 몰래 S중학 대신 K중학에 가서 시험을 친 까닭을 안 것 같았다. 가슴이 다 서먹해졌다. 잘못하다가는
아이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삼각형 사이에다 사각형 물체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과오라 했다. 현숙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도 실은 이 과오 때문이었다고 주는 비로소 깨닫는 것이었다. 현숙과 정수, 자기와 인수, 이 네 사람의 선 위치가 빚어낸 과오였고 또 비극이었던지도 모른다 싶어진 것이다. 이 위치를 측정치 않고서는 주는 이 두 아들을 교육시킬 자격도 능력도 없느니라 생각했다. 현숙이란 한 여성의 남편 될 자격이 없듯이 아이들의 아버지 될 자격도 없느니라 했다. 오늘의 정수와 인수 사이에 그어진 평행선은 결혼 전에 준과 현숙 사이에 그어져 있던 평행선과 똑같은 것이었고, 준과 현숙이가 그랬듯이 정수와 인수도 실로 10년간 모순된 관념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해왔었고, 그것이 나중에 현숙과 준의 작별이 되었고 인수의 K중학 사건으로 발전했느니라 싶어진 것이다. 다만 어른들이 아이들의 세계를 몰랐고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따름이라 했다. 정수와 인수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었다. 쌍둥이는 옷의 빛깔은 물론 모양까지도 똑같이 입히는 풍습이었다. 그것이 작은 놈한테는 불만인 모양이었었다. 또 똑같은 거야? 언제나 불평을 말하는 것은 작은 놈이었다. 쟨 별난 애라니까. 똑같으면 오죽 보기 좋냐. 난 싫어, 똑같은 거. 쟤 좀 봐. 쌍둥이는 그렇게 입는 법이야. 장가도 같은 날 들고. 그럼 죽기도 한 날 죽어야 하나? 쟤가 죽으면 난 병도 없고 앓지도 않고 죽어야 되는 거야? 죽는 건 따로 죽어도 괜찮아. 같이 죽으랄까봐 제가 겁나나 보네. 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5살 났을 때였을 것이다. 정월이었다. 보라바지 분홍저고리에 남조끼 남대님. 이렇게 똑같이 일습을 내어주려니까 인수란 놈이 앙파득이 입지 않겠다던 것이다. 준의 어머니가 큰 변이나 난 듯이 야단을 해서 겨우 하루를 입더니만 작은 놈이 조끼를 뒤집어 입고 다니었다. 어른들은 모두 바본가 봐. 날 보고서 정수라잖아. 정수 보고는 또 인수라고 하고. 보는 사람마다 아, 요놈들은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지. 네가 선동이냐 후동이냐. 이렇게 물어. 내 참 속이 상해 죽겠어.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하루는 징징 울면서 들어오는 길로 옷을 훌훌 벗어붙이고 다시는 안 입겠다던 것이다. 울며 하는 사설이 이러했다. 요 골목 안 과자 가게 있잖아. 글쎄 내가 그 앞에 나가니까 그 자식이 날 붙들더니 유리값 물어내라고 막 야단이야. 유리는 아까 정수가 깼는데 자꾸 날 더럽겠다는 거야. 그래 아니라고 그래도 요놈의 새끼 아니긴 뭐 아니냐고 막 손을 비틀고 지랄이야. 난 죽어도 저 옷 안 입을 거야. 이런 인수의 불평이 정말 폭발한 것은 국민학교 입학한 때였다. 죽어도 같은 학교에 안 가겠다는 것이었다. 준 내외가 달래고 어르고 별소리를 다해서 같은 학교에 넣기는 했었지만 인수의 불평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준의 어머니는 쌍둥이가 다른 복색을 하면 그중 하나가 죽는다는 미신을 굳게 믿고 있었다. 너 요 녀석 입지 못하냐? 그러면 죽는 법이야. 네가 죽든지 형이 죽든지. 또 그러면 아빠나 엄마나 다 죽는 거다. 그래도 좋으냐? 어서 입어 냉큼. 원근 닭다리 호들라치면 인수는 징징 울어가며 입고는 했었다. 이와 똑같은 알력이 6.25를 계기로 하고 준과 현숙 사이에 벌어졌었다.
6.25 남침이 종래의 상투적인 신경전이 아니라 본격적인 침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주는 느닷없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중얼거렸었다. 아이들 동화에 삽화나 그려먹고 사는 준한테 그 무슨 정치적인 주견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모르기는 하되 갑자기 김삼룡, 이주와 같은 공산당의 거물과 조만식 선생을 교환하자느니 어쩌느니 하는 수작이 수상스럽기도 해서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준이가 올 것이 왔다고 한 말 이면에는 그런 정치적인 면보다도 그 자신의 신상에 관한 예감이 더 절박했던 것이다. 결혼 때부터도 현숙이는 공산주의에 공명하던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공산주의가 이 민족과 생리를 같이 하던 때였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기 2달 전의 일이다. 준은 미술학교를 중퇴한 덕분으로 학병을 면하고 비행기 회사 도안부에 현원 징용이 되어 있었다. 현숙도 과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었다. 반년 남짓 연애를 했고 둘은 결혼을 했었다. 그러나 현숙이가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준이 아니다. 곽태호라는 제작부에 있던 청년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결혼한 지 석 달이나 지나서였다. 그 곽태호가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후회를 해봤자 도리가 없었다. 또 그때 이미 곽태호는 비행기 회사의 기밀 서류를 가지고 자취를 감춘 후인지라 그가 없어진 것만을 다행으로 알았었다. 거기에 8.15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8.15와 함께 죽었으리라고 믿었던 곽태호가 하루는 표현이 그들 부부 앞에 나타났었다. 공산주의 노래가 서울 골목대장들 입에서도 자유롭게 불리어지던 시절이었다. 고삐 없는 말처럼 일본으로 만주로 방랑 생활을 하며 살아온 준의 생리에는 공산주의란 맞지가 않는 철학이었다. 현숙과의 과거 이야기도 이야기려니와 준은 그 곽이라는 자가 집에 출입하는 것이 비위에 안 맞았고, 현숙의 입에서 툭하면 진보적이니 반동이니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었다. 준은 그 무렵부터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었다. 준이가 그리는 잡지가 반동이라는 것이었다. 준은 이 반동이라는 언사와 싸우기에만도 지쳤었다. 밖에 나가도 반동이었고 진보적이었고 또 혁명적이었다. 진저리가 나게 그런 명사를 듣다가 집이라고 찾아 들어오면 역시 반동이고 진보적이다. 준은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니까 직접적인 투쟁은 없었다. 그러나 이 나가나 들어오나 들려오는 반동 소리에만도 나약한 그의 신경은 무서운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한증을 하고 난 때와 같은 피로였다. 여보, 그 반동 소리 좀 인젠 작작하오. 인제 정말 피로를 느껴. 그런 생각부터가 벌써 반동이지요. 역사의 치차는 핑핑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만이 반동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만 그려준다고 해결될 것 같으시오? 역사가 치차를 타고 구르는지 물레방아를 타고 도는지 모르겠소만, 그럼 당신이 반동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전진하고요. 인류의 문화는 히랍시대로 후퇴한답니다. 제발 내 귀엔 다신 그런 소릴랑 들려주지 마오. 그런 소리는 곽군하구나 하고. 눈엣 가시만큼이나 여기면서도 곽태호를 이렇게밖에 끌어내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약한 준이었다. 그러면서도 곽태호가 배가 고파서 찾아오면 밥도 내고 술도 사주는 준이었다. 이렇게 만 1년을 지났다. 1년이 지나서야 준은 털어놓고 곽태호의 출입을 금할 구실을 가질 수 있었다. 곽이 지명수배를 받았고 곽으로 해서
준 부부가 일주일 동안이나 유치장 생활을 하고 나온 것이었다. 준은 다시 곽이 나타나기만 하면 당국에 연락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또 그럴 생각이기도 했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인 동시에 그 자신의 가정을 수호한다는 절박한 감정에서였다. 곽도 그런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물론 현숙이가 연락을 했을 것이다. 그 후 곽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이어 공산당이 불법화돼서 준은 겨우 불길하던 꿈에서 깨었었다. 그런데 거기에 6.25가 터진 것이다. 어떡하시겠어요? 상투적 신경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현숙은 이렇게 준한테 물었었다. 다지는 말투였다. 뭘 어떻게? 그때 준의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만은 정부를 따라서 어디고 가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벌써 현숙은 이신일체의 부부가 아니었다. 나야 어떻겠소? 내가 그렸다는 그림이 큰 죄가 될 것도 없을 거고 또 당신이 있잖소. 저 사람 내가 들어오면 당신은 신이 나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신이 안 날 것도 없지 않아요? 제2 해방이 되는데 이번이 진짜 해방이에요. 그러기에 말이야. 내가 뭐 그리 반동을 했다고 잡아 죽이기야 하겠소? 일만 하면 돼요. 일만. 내가 할 일이라고 해봐야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화 정도지 뭐. 그러고 하루 지나서 준은 아이들을 영등포 외갓집에다 갖다 맡기고 들어왔다가 다리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순간엔 아이들의 처리 문제보다도 어른의 처리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어른들이란 누구누구를 의미하는 거요? 어른이라야 나 하나밖에 더 있어? 당신은 원래가 진보적이요 혁명적인 여성이니까 고기가 물을 찾은 셈이겠고 나야 당신의 의사 여하로 처리할 수 있지 않소? 당신네 세계에선 중간파란 존재도 시인치 않는다니까 날 중간파로 고발을 하든 회색자로 고발을 하든 반동으로 몰든 당신의 할 탓이 아니겠소? 준의 이 말에는 현숙이도 좀 멈칫해지는 눈치였다. 6.25 남침이 상투적인 신경전이 아님을 단정한 순간 준은 이미 모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때 현숙은 이미 증오의 대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나에 대한 처리 문제도 그 곽태호란 사람과 합의를 보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소? 이런 때일수록에 사람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은 이성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지금 감정에 휘갑이 되어 있어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란 커다란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맥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역사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 같은 인텔리가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당신은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만 알도록 하세요. 더 알 필요도 없고 조금이라도 덜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 앞에는 개인이란 아무런 값도 없는 게죠. 자유하지만 뭘 위한 자유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자유고. 계급 없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인간성이 무시되는 계급은 존재하고. 그래서 당신은 틀린 거예요. 마치 인수 같잖아요. 인수가 당신을 닮아서 어릴 때부터 그런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인수를 그렇게 미워했구려? 반동분자라고, 반역자라고? 인수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눈총은 줬어도 조개 컷은 무엇이 되려고 그런다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한두 번 들은 줄 아오?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공산주의 선전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게
선전을 했다는 거요, 어디. 당신의 사고방식이 그랬단 말이지. 준과 현숙 사이에는 이런 대질이 24시간 계속되었었다. 괴뢰군이 들어오자 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성 동맹에 뛰쳐나갔고 준은 다락 속에 숨듯이 해버렸던 것이다. 나를 아직 고발은 안 했나 보구려. 비꼬는 말이 아니었다. 사실 준은 현숙이가 들어올 때마다 이 눈치부터 먼저 보았었다. 하지만 현숙도 인간이었다. 몹시 괴로운 눈치다. 거기에 곽태호가 나타난 것이다. 곽태호의 출현을 계기로 준과 현숙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해 갔다. 곽과 현숙은 완전히 합작을 했었고 그들은 또 생리로서도 통하는 사이다. 일찍이 나누었던 애정의 실마리도 아주 끊어진 것이 아니기도 했었다. 준은 결심을 했다. 집도 아내도 곽한테 내어주고 탈출을 했던 것이다. 그가 몸에 지니고 나온 것은 문화공작대원이라는 증명서 한 장뿐이었었다. 7월 10일이었다. 9.28 수복이 되었다. 준은 보름이나 지나서 집에 들어와 보니 구들장만이 남아 있었다. 아빠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엄마도 안 갔을 거야. 아빠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막 매달리니까 획부리치면서 어떤 아저씨하고 가버렸다오. 아이들을 찾아 영등포로 갔을 때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벌써 4년 전 이야기가 되었지만 준은 끝끝내 지형과 동인시 되기에 항거하는 어린 인수를 앞에 놓고 나니 기실 자기 부부 이야기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면서 어쩐지 인수가 다시 쳐다보이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엄격히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랐다. 그러면서도 기를 쓰고 자기의 세계를 가지려고 바둥대는 어린 인수의 고집이 현숙이의 사고 방식에 일종의 항거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준은 갑자기 인수가 어른처럼 보여졌다. 인수는 이제 참 좋겠다. 준은 흐뭇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벌써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렸는지 우르멘 속의 해삼 쪽을 건지다 말고 해죽이 웃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두 아들을 바라다 보며 준은 어른들이란 늙은이한테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아이들 국수 먹는 소리거니만 여겼더니 제법 소리를 내며 비가 내리고 있다. 정수야. 네. 인수야. 네. 이제 아빠도 술 안 먹고 일찍 들어갈 테니 부지런히 공부들 해. 입학하면 아빠가 기념으로 시계 하나씩 사줄게. 또 똑같은 거? 인수놈이다. 아니, 다른 걸로 해줄게. 그 대신 인수 너 거는 더 싼 거다. 그래도 좋아, 난. 인수는 만족한 듯이 행 하고 웃는다. 이제야 겨우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준 어른이 대견해졌던지도 모른다 싶어 준도 속으로 고소, 즉 쓴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작은 반역자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